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곁에 작은 존재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의 한 노부부입니다. 편의상 할아버지를 영수 씨, 할머니를 순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 부부는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다. 세 자녀를 키우고 모두 결혼시켰으며 손주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좁은 아파트에서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소란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었다. 이제는 진짜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두 사람은 생각했다. 그해 봄, 부부는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로 내려갔다.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저택이 헐값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다. 2층짜리 저택이었고 마당에는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집을 품듯 서 있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구조는 튼튼해 보였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꿈꾸던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에 딱 맞는 곳처럼 느껴졌다. 부동산 중개인은 집값이 싼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원래 주인이 급하게 팔고 도시로 가셨어요. 시골이 외로우셨나 봐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만도 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시골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에게는 천국이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해 5월 초순 부부는 정식으로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 이사 첫날 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크고 밝은 달이었다. 영수 씨는 옆에서 벌써 잔잔한 코를 골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자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터벅, 터벅, 터벅. 규칙적인 발소리였다. 집 안에는 두 사람밖에 없었다. 순자 씨는 눈을 떴다. 소리는 1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아니, 마당 쪽인가? 그녀는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마당을 배회하는 것처럼. 여보, 그녀가 영수 씨를 흔들었지만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순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눈을 감았다. 오래된 집이니까 삐걱거리는 소리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가 마당으로 나가다가 멈춰 섰다. 이게 뭐야? 마루 끝에 놓아두었던 화분 3개가 모두 깨져 있었다. 흙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화분 조각들이 계단 아래까지 굴러가 있었다. 바람에 넘어진 것 같지는 않았다. 어젯밤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3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떨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밀어뜨린 것처럼. 당신, 이거 봐요. 순자 씨가 다가와 눈썹을 찌푸렸다. 밤에 고양이라도 올라왔나 보네. 신경 쓰지 말아요. 영수 씨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시골이니 야생동물이 돌아다닐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젯밤 순자 씨가 들었다던 발소리가 걸렸다. 그날 밤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가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떨어진 흔적이 없었다. 주방도 화장실도 모두 제자리였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마당을 비춰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느티나무 아래 그림자가 하나 서 있는 것 같았다. 사람 형상의 그림자. 영수 씨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급히 돌렸다. 하지만 빛이 닿자 아무것도 없었다. 느티나무만이 고요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뭐가 있어요? 뒤에서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영수 씨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밤마다 들리는 발소리, 마당 쪽에서 나는 긁는 소리,
그리고 가끔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속삭임 같은 소리.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 대고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순자 씨는 점점 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얼굴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고 식욕도 떨어졌다. 영수 씨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어딘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손전등을 베개 밑에 넣어두고 골프채를 침대 옆에 세워두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순자 씨가 거울을 보다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영수 씨가 급히 다가가 보니 순자 씨의 왼쪽 팔뚝에 푸른 멍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세게 잡은 것 같은 손가락 자국이었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는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 씨는 아내의 팔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멍은 선명했고 누르면 아파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하지만 마을 보건소에 갔을 때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상하네요. 분명 멍은 맞는데 어디 부딪히신 기억은 없으세요? 없어요. 정말 아무 기억도. 의사는 연고를 처방해주며 말했다. 나이 드시면 혈관이 약해져서 이렇게 멍이 잘 들기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알고 있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틀 후 영수 씨가 마을 어귀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자가 개 한 마리를 발로 차고 있었다. 백구였다. 수컷으로 보이는 중형견이었는데 털은 더럽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개는 낑낑거리며 몸을 웅크렸지만 남자는 웃으며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야, 이놈아, 밥값도 못하는 게. 영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뭐 하는 겁니까? 남자가 돌아보았다. 마을에서 개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악명 높은 개장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꺼렸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아, 할아버지. 실인경 끄세요. 제 개입니다. 개를 저렇게 대우하는 게 주인입니까?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쓸모없는 놈이에요. 짓지도 제대로 못하고 먹기만 해요. 그냥 내일 보신탕감으로 팔 겁니다. 영수 씨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개, 제가 사겠습니다. 남자는 눈을 반짝였다. 진짜입니까? 5만 원이면 드릴게요. 영수 씨는 지갑을 꺼냈다. 순자 씨가 알면 뭐라고 할지 뻔했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개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마치 이 녀석이 필요하다는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는 영수 씨를 따라왔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고개를 살짝 들고 그를 올려다보는 눈빛에는 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집에 도착하자. 순자 씨가 현관에서 나왔다. 당신, 그게 뭐예요? 개를 데려왔어. 아니, 갑자기 왜요? 영수 씨가 사정을 설명하자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개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에휴, 당신도 참. 그래도 이제 우리가 키워야죠 뭐. 순자 씨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개를 씻겼다. 더러운 털을 벗겨내자 순백색의 깨끗한 털이 드러났다. 상처도 몇 군데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것은 없었다. 개는 순자 씨의 손길에 얌전히 몸을 맡겼다.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손길인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복실이. 영수 씨가 말했다.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순자 씨는 미소 지었다. 복실이. 좋네요. 두 사람은 복실이에게 밥을 주고 마당 한쪽에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줬다. 복실이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포근한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복실이가 온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처럼 자정이 넘어서면 시작되던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다. 발소리도 속삭임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없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자 복실이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이 녀석 밤새 잘 있었네. 영수 씨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복실이는 기분 좋게 눈을 가늘게 떴다. 털에는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다. 밤새 마당을 지킨 것처럼 보였다. 당신, 어젯밤에 아무 소리 안 들었어요? 순자 씨가 물었다. 그러게, 이상하게 조용했어. 복실이가 와서 그런가 봐요. 순자 씨는 웃으며 복실이를 안았다. 복실이는 얌전히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날 이후 집안은 평화로워졌다. 괴이한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고 순자 씨의 얼굴에도 다시 혈색이 돌아왔다. 멍자국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복실이가 진짜 복을 가져온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말에 영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복실이는 가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짖었다. 주로 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 느티나무 쪽을 향해서였다.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긴장으로 떨렸다. 낮게 으르렁거리다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처음에는 영수 씨와 순자 씨도 뭔가 있는 줄 알고 손전등을 들고 나가봤다. 하지만 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복실이만이 여전히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복실아, 왜 그래? 아무도 없잖니. 순자 씨가 복실이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복실이는 몸을 빼며 다시 느티나무를 향해 짖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복실이가 계속 짖으면 그 불안감은 천천히 사라졌다. 마치 복실이가 무언가를 쫓아내는 것처럼. 이상해.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수 씨가 중얼거렸다. 복실이가 우릴 지켜주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뭔가 나쁜 걸로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는 뭔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 그리고 복실이는 그것을 보고 있다. 그날 밤, 복실이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이빨을 드러낸 채 느티나무 아래를 노려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복실이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실이가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낮에는 평화로웠다. 복실이는 날마다 살이 올랐다. 영수 씨와 순자 씨가 정성껏 먹이를 주고 돌본 덕분이었다. 털도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맑아졌다. 낮에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았고 저녁에는 두 사람 곁에 누워 배를 내밀었다. 순자 씨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 복실이는 행복한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밤만 되면 복실이는 변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복실이는 천천히 느티나무 아래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신경을 집중한 채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자정이 되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낮게 깔리는 목소리였다. 이빨을 드러낸 채 허공을 향해 경고하는 소리.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복실이의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저 녀석, 정말 뭘 보는 걸까? 영수 씨가 중얼거렸다.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상한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어느 날 아침, 영수 씨가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목덜미에 세 줄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지만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긁은 걸까? 여보, 이것 좀 봐요. 순자 씨를 불렀다. 순자 씨가 다가와 남편의 목을 살펴보더니
자신의 팔뚝을 내밀었다. 나도 이런 게 생겼어요. 순자 씨의 오른쪽 팔뚝에는 푸른 멍자국이 4개 나란히 나 있었다. 손가락으로 누른 것 같은 자국이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아내를 그렇게 잡은 적이 없었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복실이는 평소보다 더 격렬하게 짖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빨을 드러낸 채 계속해서 짖어댔다. 마치 무언가를 막아내려는 것처럼. 이틀 후 순자 씨의 등에 긴 긁힌 자국이 생겼다. 샤워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었다. 등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3줄의 긁힌 자국.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여보, 순자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영수 씨가 달려왔다. 아내의 등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막혔다. 이게 어떻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 씨는 아내를 꼭 안았다. 하지만 그 자신도 두려웠다.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그들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다. 불을 켜놓고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복실이가 쉼없이 짖고 있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급박한 소리였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 영수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복실이가 느티나무를 향해 서 있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고 발을 굳게 디딘 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 씨는 보았다. 느티나무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아니, 그림자가 아니었다. 뭔가 희미한 형체가 나무 뒤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형체. 그것은 천천히 복실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복실이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리고 그 형체를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복실아. 영수 씨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하지만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며 그 형체와 대치했다. 그러자 형체가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느티나무 속으로 사라지듯이. 복실이는 그제야 짖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나무를 향해 서 있었다. 긴장을 풀지 않은 채. 영수 씨는 창문을 닫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여보, 뭔가 봤어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뭔가 있었어. 분명히. 다음 날 영수 씨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은 마을 입구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수 씨가 들어서자 이장은 반갑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우리 집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그 집 역사 같은 거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이장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영수 씨에게도 앉으라고 권했다. 할아버지네 집. 사실 좋지 않은 사연이 있습니다. 영수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3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 집에 노부부와 며느리가 살았는데 시부모가 며느리를 심하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학대라니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매일같이 구박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땐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이장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며느리가 마당의 느티나무에 목을 맸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직 27밖에 안 된 젊은 여자였습니다. 영수 씨는 숨이 막혔다. 그럼 시부모도 얼마 안 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시어머니는 잠을 자다가 그냥 심장이 멎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죽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요. 그 후로는요? 그 후로 그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들 오래 못 살고 나갔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몸에 멍이 생긴다거나
물건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이장은 영수 씨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네도 그런 일을 겪고 계십니까? 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부동산에서 이미 설명했을 줄 알았습니다. 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느리의 원혼, 그것이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복실이는 그날 밤 영수 씨는 순자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순자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그럼 우리가 본 것들이 아마도. 그런데 복실이가 두 사람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복실이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여느 때처럼 나무를 향해 경계하는 자세로. 복실이가 막아주고 있는 거야. 영수 씨가 조용히 말했다. 그 원혼으로부터 우릴. 순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작은 녀석이 자신들을 위해 밤마다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복실아. 순자 씨가 작게 불렀다. 복실이는 고개를 돌려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부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자정이 되자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끼,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 영수 씨가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내려가 보니 주방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분명 잠그고 잤는데. 땅그랑! 부엌에서 식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영수 씨가 손전등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자 찬장 문이 열려 있었고 접시 두 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뭐야, 이게. 그때 2층에서 순자 씨의 비명이 들렸다. 여보. 영수 씨가 급히 계단을 올라갔다. 순자 씨가 복도에 서서 떨고 있었다. 뭔가 지나갔어요. 여기로. 순자 씨가 가리킨 곳은 침실 쪽이었다. 영수 씨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지만 침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없는 것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했다. 차갑고 무겁고 끈적한 느낌. 마치 누군가가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밖에서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절박한 소리였다. 영수 씨가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다. 복실이가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집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채 무언가를 막아서는 자세로. 마치 여기서 더 들어오지 마라고 외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차가운 기운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문 쪽으로, 밖으로. 복실이는 여전히 짖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다시 느티나무 쪽으로 걸어갔다. 무언가를 쫓아내듯이.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복실이가 있는 한 그 일들은 결코 심각해지지 않았다. 며느리의 원혼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마다 복실이는 그것을 막아냈다. 밤새도록 짖고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알았다. 복실이가 자신들을 대신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복실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복실아, 고마워. 복실이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담겨 있었다. 이 집을 지키겠다는, 이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의지. 순자 씨는 복실이를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복실이는 조용히 순자 씨의 품에 안겼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괜찮다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정이 넘어서자 집 안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슬픈 울음소리.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로를 꼭 안았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거실에서, 복도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에서 마치 집 전체를 돌아다니며 우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침실 문 앞에 멈췄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영수 씨는 순자 씨를 더 꼭 안았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다. 그때 밖에서 복시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손잡이가 멈췄다. 울음소리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 기운이 문 앞에서 사라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거실을 지나가는 소리, 현관문을 향하는 소리. 복시리는 계속 짖었다. 그 소리는 현관 밖으로, 마당으로, 느티나무 쪽으로 이어졌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복시리가 느티나무 앞에 서 있었다. 이빨을 드러낸 채 나무를 향해 짖고 있었다. 그리고 느티나무 아래에는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여자의 모습이었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흔들리고 있을 뿐. 복시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러자 그 형체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느티나무 쪽으로, 나무 그림자 속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복시리는 그제야 짖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나무를 향해 서 있었다.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영수 씨는 창문을 닫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아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복시리가 쫓아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복시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며칠 후, 영수 씨는 마을 이장에게 다시 물었다. 이장님, 그 며느리가 왜 그렇게 한이 맺혔을까요?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억울했겠지요. 아무 잘못도 없이 학대받다가 죽었으니 그 한이 이승에 남아서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한을 풀어줄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제사를 지내주거나 천도제를 올린다거나.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해봤다고 하더군요.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이 집에 사는 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복시리가 있다. 복시리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그 생각에 영수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날 밤도 복시리는 느티나무 앞에서 쉼없이 짖었다. 달빛 아래 복시리의 하얀 털이 은빛으로 빛났다. 이빨을 드러낸 채 나무를 향해 서 있는 그 모습은 작지만 용감했다. 자정이 지나자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느티나무를 흔들었다. 나무짚이 바스락거렸다. 복시리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다. 그러자 바람이 멈췄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기이한 여자의 울음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복시리는 그제야 짖음을 멈추고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왔다. 피곤한 걸음걸이였지만 꼬리는 여전히 높이 들려 있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마워, 복시라. 순자 씨가 작게 속삭였다.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 여름이 깊어갈 무렵 복시리에게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먼저 식욕이 줄었다. 순자 씨가 정성껏 준비한 밥그릇 앞에 앉아도 몇 입 먹다가 그만두었다.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밥그릇을 비우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복시라, 왜 안 먹어? 맛없어?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복시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예전보다 느리고 무거웠다. 낮에도 기운이 없었다. 마당을 뛰어다니는 대신 대부분의 시간을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누워 지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나무를 올려다보곤 했다. 마치 무언가를 지켜보는 것처럼. 영수 씨는 걱정이 되어 복시리를 가까운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수의사는 복시리를 꼼꼼히 진찰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눈과 귀를 살피고 배를 만져보았다.
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글쎄요. 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외상도 없고 그냥 힘이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수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무리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영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실이가 밤마다 무엇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원혼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양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일단 며칠 보시고 계속 이상하시면 다시 오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복실이는 영수 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있었다. 영수 씨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털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어 보였다. 복실아, 괜찮아? 복실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영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며칠이 지났다. 복실이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하루 종일 마당 한쪽에 누워 있다가 해가 지면 천천히 일어나 느티나무 앞으로 걸어갔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다. 순자 씨는 눈물을 참으며 복실이를 지켜보았다. 여보, 복실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저 녀석은 우릴 지키려고 하고 있어.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이 집을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복실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두 사람은 창문 너머로 복실이를 바라보았다. 복실이는 여전히 느티나무 앞에 앉아 있었다.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 자세만큼은 단호했다. 그날 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복실이 옆에서 잠들기로 했다. 마당에 텐트를 펴고 복실이를 두고 누웠다. 복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순자 씨가 복실이의 등을 쓰다듬자 복실이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복실아, 우리 때문에 힘들지? 순자 씨가 속삭였다. 이제 그만해도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복실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저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느티나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영수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저 녀석, 끝까지 우릴 지키려고 하네. 셋은 그렇게 누워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정이 지나자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마당을 감쌌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느티나무의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복실이가 갑자기 일어났다. 영수 씨와 순자 씨도 잠에서 깼다. 복실이는 느티나무를 향해 서 있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보았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상이었다. 긴 머리에 흰 옷을 입은 여자. 그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복실이를 향해, 아니 그 뒤에 있는 노부부를 향해. 복실이는 이빨을 드러냈다. 낮게 깔리는 경고의 소리. 하지만 그 소리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다. 여자의 형체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다가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입가에 흐르는 검은 액체. 순자 씨가 비명을 삼켰다. 영수 씨는 아내를 꼭 안았다. 복실이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온 힘을 다해 복실이가 짖기 시작했다. 목이 쉰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자의 형체가 멈췄다. 그리고 복실이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여자의 형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울음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한 소리.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여자의 형체를 향해 달려들었다. 복실아, 안 돼. 순자 씨가 소리쳤다.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다. 짙은 어둠이 복실이를 감쌌다. 복실이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영수 씨와 순자 씨가 급히 달려갔다. 복실이는 땅에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옆구리에도 붉은 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찢긴 것처럼. 복실아, 복실아. 순자 씨가 복실이를 안아 올렸다. 복실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여자의 형체는 뒤로 물러나 있었다.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복실이의 공격에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복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여자의 형체를 향해 이빨을 드러낸 채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여자의 형체가 더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천천히 느티나무 쪽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복실이는 그제야 힘을 풀었다. 복실아, 괜찮아? 순자 씨가 울먹이며 물었다. 복실이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꼬리는 금방 땅에 떨어졌다. 영수 씨가 복실이를 안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이불을 깔고 복실이를 눕혔다. 순자 씨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복실이의 상처를 닦아주었다. 피는 계속 흘러나왔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이 시간에 열린 병원이 어디 있겠어. 일단 지혈부터 하자. 영수 씨가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복실이의 상처를 감쌌다. 복실이는 가만히 있었다. 아픔을 참는 것처럼. 복실아, 미안해. 순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됐네. 미안해. 복실이는 순자 씨의 손을 핥았다. 괜찮다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잠들었다. 복실이를 가운데 두고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그 옆을 지켰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눈은 떴지만 몸을 움직일 힘이 없어 보였다. 순자 씨가 물을 떠다 주었지만 복실이는 몇 모금 마시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요. 응, 지금 바로. 영수 씨가 복실이를 안아 차에 태웠다. 하지만 가까운 동물병원으로 가는 30분 동안 복실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복실이를 진찰했다. 상처가 이상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동물에게 물렸을 때 나는 상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출혈 양도 상처 크기에 비해 너무 많습니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실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치료실에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여보, 복실이가 우리를 지키다가. 순자 씨가 울먹였다. 영수 씨는 아내를 안았다. 알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오후가 되어 수의사가 나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럼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순자 씨가 주저앉았다. 영수 씨가 그녀를 부축했다. 집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영수 씨가 말했다. 병원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통제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영수 씨가 복실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마당에 내려놓았다. 복실이가 가장 좋아하던 느티나무 그늘 아래였다. 여기가 좋지, 복실아? 순자 씨가 복실이 옆에 앉았다. 복실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온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복실이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점점 더 약해지는 숨소리. 복실아. 순자 씨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지 몰라. 영수 씨도 복실이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용감한 녀석이었어. 우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복실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아주 작게.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 복실이는 마지막으로 느티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숨소리가 멈췄다. 복실아. 순자 씨가 복실이를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수 씨도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다. 복실이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마치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복실이를 안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다. 다음 날, 영수 씨는 느티나무 옆에 작은 사진을 놓아줬다. 아이러니하게도 복실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한 곳. 순자 씨는 복실이를 깨끗한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강아지 장을 치러줬다. 관 안에서 잠이 든든 누워있는 복실이를 보니 눈물이 났다. 복실아, 편히 쉬어. 영수 씨가 말했다. 넌 우리의 천사였어. 정말 고마워. 복실아, 우리 때문에 힘들었지. 미안해. 복실이의 유골함을 들고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느티나무의 나무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복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제가 원했던 일이에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자정이 되어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발소리도 울음소리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없었다. 공기는 따뜻하고 평온했다.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바라보았다. 복실이의 사진이 달빛 아래 고요하게 놓여 있었다. 여보, 조용하네요. 응. 복실이가 끝까지 지켜준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복실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들을 지켰다. 보이지 않는 원혼과 싸우고 결국 그 원혼을 물리쳤다. 아니, 어쩌면 복실이는 그 원혼과 함께 떠난 것인지도 몰랐다. 혼자 외로웠을 그 여인을 복실이가 데려간 것은 아닐까. 이제 그만 떠나라고, 이제 그만 한을 풀라고. 2년 후,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결정을 내렸다. 이 집을 떠나기로. 어렵사리 모아놓은 재산을 들여 구매했던 저택을 두고 떠나기로 한 것이다. 복실이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다. 영수 씨는 마지막으로 복실이의 유골함과 사진을 고이 챙겼다. 복실아, 넌 우리를 지켜준 천사였어. 평생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나무를 보며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짐을 쌌다. 우리 가요. 복실이랑 간 거라면 우리 복실이 좀 부탁해요. 순자 씨는 말하며 나무를 한번 만지고 돌아섰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느티나무의 나무잎이 살랑거렸다. 그리고 그때 멀리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한 번의 짧은 짖음.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당은 고요했다. 복실이? 순자 씨가 작게 불렀다. 또다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복실이의 냄새가 났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복실아,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노부부는 집을 떠났다. 차에 짐을 싣고 천천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백미러에 비친 그 집은 점점 작아졌다. 뒤돌아보지 마요. 영수 씨가 말했다. 복실이가 우리 걱정할까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을을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 순자 씨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멀리 집 마당에 느티나무가 보였다.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한 하얀 점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았다. 복실이었다. 아니, 복실이의 영혼이었다.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 순자 씨는 작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 복실아. 편히 쉬어. 몇 달 후, 영수 씨와 순자 씨는 다른 도시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았다. 복실이를 잊은 적은 없었다. 거실에는 복실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얀 털이 햇빛에 반짝이던 그날의 모습. 가끔 밤에 두 사람은 꿈을 꾸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자신들을 맞이하는 꿈. 아니, 그건 꿈이 아닐지도 몰랐다. 복실이는 지금도 그곳에서 그 집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복실이가 다시 그들을 맞이하러 올 것이다. 꼬리를 흔들며 환하게 웃으며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작은 존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복실이처럼. 그리고 그들은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복하기를, 안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작은 존재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후로 그 집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하얀 그림자를. 그리고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곳을 지킬 뿐입니다.